자, 안녕하세요. 우리 주말반 드디어 본격적인 기본반이 개강이 됐어요. 그래서 그동안 입문 강의에서는 그냥 세법을 좀 친숙해지자, 또 용어 같은 거 좀 어려우니까 개념 정립을 좀 하자 이런 느낌이었고요. 이제 기본반에서 본격적으로 이제 첫 번째 기본서가 요거예요. 우리 일단 원투가 있는데요. 원투, 투부터 좀 진행할 거예요. 투부터 투 잘 가져오셨나? 투 세법 개론 투. 그래서 일단 여기에 투에 부가가치세, 소득세, 상증세, 지방세, 종부세 이렇게 다섯 급사목이 있는데 무겁잖아요. 우리 1차에 상증세, 지방세, 종부세가 안 나와요. 그래서 철하셔도 돼요. 우리 부가세, 소득세법만 일단 2에서는 이 책의 시험범위야. 근데 뭐 버리시기보다는 그래도 뭐 갖고 있으세요. 왜냐면 상증세법은 2차에 나와요. 2차에. 사실 지방세법도 2차에 나오는데 지방세법은 좀 더 뭔가 그냥 2차 책으로 보셔도 되는데 상증세는 나중에 세법학 저희 교수님 원지윤 교수님께서 이 노랭이 책으로 좀 무료 특강 이런 걸 해줘요. 너무 이제 2차에 갑자기 어려운 거 배우면 너무 또 어려워지니까 그 1차 합격 후에 그 사이 기간에 상증세 무료 특강을 열어준다. 요 책으로 진행할 거예요. 그걸 요 책으로. 근데 당장에 일단 내년 우리 5월 1차 시험까지는요. 부가세, 소득세만 이 책에서 필요해요. 이 책에서. 그리고 나서 이거는 저만 하는 제도라 그랬죠. 그 객관식 세법이라고 해서 그 세무사, 회계사 기출문제 그거를 먼저 기본반 때부터 풀어봐요. 이 기본반 때 푸는 선생님 저밖에 없어요. 왜냐면 이미 기본반 때 이론 설명을 주로 한단 말이에요. 거의 이론이 90%고 문제를 한두 문제 이렇게 푸는데 그러고서는 이 뭔가 직관적인 그 내가 배운 내용을 문제 적용하는 스킬이 부족해요. 이 문제를 빨리 캐치해서 아 내가 배운 게 이렇게 나오는 게 또 새롭네. 문제 풀면 새로워요 항상. 내가 수업 시간에 이해했다 생각했는데 문제 풀면 틀려요. 왜냐면 이게 사실 적용 이걸 우리가 실제 경험한 사례가 아니라 뭔가 그냥 상상 속의 내용을 적용하는 거기 때문에 그 간접 체험을 하는 게 문제풀이에요. 문제풀이. 그래서 세무사회계사 10년치 문제 중에 한 5년치 특히 최근 문제들을 위주로 좀 풀이를 할 거예요. 왜냐면 이 노랭이 책에는 아무래도 좀 쉬운 문제들이 많고 옛날 문제들이 많이 수록돼 있어가지고 최근 문제들을 좀 트렌드를 따라가지 못하는 게 없지 않아 있어요. 근데 최근 문제들이 당연히 5년 전 문제보다 어렵겠죠. 어려워요. 기출문제 매년 어려워져요. 왜냐하면 공개가 되니까. 우리 공개가 안 되는 시험은 난이도 똑같이 내도 상관없어요. 근데 우리 세무사 기출문제는 지금도 큐넷 들어가면 무료로 다운로드 가능해요. 그럼 이제 작년도 기출 뭐 잘 외워서 푸냐? 절대 상관없어요. 뭐 한두 개 비슷하게 나올지언정 그냥 우리는 이론을 공부하는 거예요. 이론을 공부하는 거. 이론을. 그래서 뭐 기출 문제 은행식으로 나오는 그런 시험이 아니에요, 일단. 근데 기출 문제 그럼 왜 봐야 되냐? 그래도 많이 나오는 거. 그래도 이 비슷하게 나오니까 이 비슷한 느낌, 유형을 파악해야지만 그에 맞춰서 공부를 할 수 있어요. 안 그러면 세법 양이 너무 많기 때문에 계속 그냥 산을 허공을 헤매는 공부를 할 거예요. 허공을 헤매는 공부. 그래서 이게 내가 배운 게 문제화가 이렇게 되는구나. 그리고 함정 포인트가 이거고 자주 나오는 주제가 이거구나를 빨리 기본반대 파악해야지만 우리 주말반 가뜩이나 시간도 없고 주말에만 또 수업을 듣는데 양을 빨리 좁힐 수 있어요. 양을. 우리 일단 다 하는 시험이 아니에요. 다 공부하는 순간 오래 공부해요. 우리 일단 딱 준비하고 넓혀 나가는 식으로 항상 공부해야 돼요. 이렇게 좁힌 다음 넓혀 나가는 게 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다 하면 위험하다. 굉장히 위험한 공부 방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요 두 가지 일단 책을 지날 거예요. 요게 이제 객관세법인데 저는 무거워서 요거는 좀 철을 했어을 소득세법만 이렇게 좀 철을 한 거예요. 이게 객관식 원이라는 책이야. 객관식 원. 좀 적어드려야겠다. 객관식. 이게 이제 지리가 많더라고요. 우리 인터넷 보시는 분들도. 그 다음에 세법개론. 요거는 원, 투가 있는데 당분간은 투. 그래서 선생님 이거 쭉 너무 두꺼운 거 아니에요? 근데 이거를 뭐 다 보냐? 그건 또 아니에요. 그렇죠? 일단 여기서 세목 날아갔고 그 소득세 안에서도 일단은 시험에 정말 중요한 거 위주로 또 축약해서 하고 이 책에도 좋은 예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이론 빼고 예제까지 빼면 더 얇아지는 거예요. 근데 굳이 이제 왜 그럼 두꺼운 책을 선택했냐? 일단 이 책이 뭐라고요? 대학 교수님들이 본 책이고 그 우리 출제위원이 대학 교수님이에요. 출제위원이 보는 책을 공부하는 거죠, 우리는. 그게 제일 편해. 근데 그 출제위원이 결국 보는 건 뭐예요? 법이에요, 법. 우리는 법을 공부하는 거예요. 법. 그래서 그 법조문은 원래 공부하는 게 맞아요, 원래는. 근데 그러기엔 또 수험생이 너무 지나친 과투입 경향이 있다고 그랬었죠. 막
27조 1항 3호 준용 이런 것들을 찾아 나가서는 게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그 법조문을 최대한 수험서에 구현하면서 조문을 훼손하지 않은 그 기본서가 이 책이에요. 현존하는 우리나라의 책이 이 책. 그래서 전국의 대학교 세법 선생님들의 70% 정도가 이 노랭이라고 불리는 세법 개론책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출제위원 교수님이 누구냐? 그 전국에 있는 대학 교수님들이 랜덤으로 뽑아서 산인공에서 석출해서 들어간단 말이죠. 그럼 그때 학원서를 들고 가냐? 학원서 있는지도 몰라요. 학원서. 관심도 없어요. 관심도. 노랭이 책 하나 들고 가는 거예요. 법전이나 노랭이 책 들고 가서 부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여기 있던 예제랑 비슷한 기출문제가 엄청 많아요. 또 이제 본인이 대학교에서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만들었던 거를 응용해서 만든다든지 보통 그런 식으로 출제되기 때문에 이 책을 우리는 보는 거다. 그렇지? 이제. 그래서 절대로 뭐 두렵다, 많다, 무겁다 생각하지 마시고 결국 합격생들은 다 이 정도 양을 봤어요. 근데 처음에 요약서를 보면 왜 위험하냐? 처음에는 좀 공부할 때 오히려 쉬운 느낌이 들어요. 왜냐면 또 얇으니까 그냥 이걸 외워버리면 되지 않을까? 이런 착각 속에 공부를 해요. 그리고 하루 배워서 그날 하루 기억은 쉬워요. 근데 이 요약서라는 게 사실은 이걸 풀어 헤쳐보면 양이 똑같이 이만큼 되는 건데 이게 이제 사고를 하지 않는 공부 방법으로 이어져요. 내 정신이 어떤 세법을 취지와 어떤 사고방식이 아닌 A는 B다 그냥 이게 나왔을 땐 이거다 요거 나왔을 때 요거다 이런 식으로 암기 방법으로 가는 방법인데 이게 암기할 양이 엄청 많아가지고 다 외울 수가 없어요. 그냥 자연스럽게 기억해서 좀 잊어먹었더라도 우리가 그래도 일단 1차가 주관식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OX로 이걸 판단할 수 있으면 된단 말이죠. 그거를 다 외우는 시험이 아니에요. 외우는 시험. 근데 이걸 흐름 있게 스토리로 쭉 기억해 나가면 나중에는 쉬워져요. 이게 나중에는. 그래서 처음에 힘들 수 있으나 결국 제일 빨리 합격하는 길이에요. 이게 결국은 그게. 근데 요약서라면 결국은 오래 공부하는 방법이에요. 결국은 오래 공부하는 방법 이게 결국은 처음에 쉬워 보이지만. 그래서 우리가 뭔가의 세법의 규정대로 잘 이해하면서 실제 또 기출 문제가 되는 건 법조문이 출제된다 그랬죠. 법조문이 출제되는 것이 요약서 문구가 출제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조문이 어렵게 써져 있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풀이한 요약서를 본 다음에 기출 문제 보면 처음 보는 시문인데 뭐지 나 이런 거 공부한 적 없는데 이렇게 돼요 진짜 이게 이렇게. 그래서 어려운 법조문을 애초에 쉽게 이해한 다음에 이게 조문에 이렇게 써져 있는 걸 파악해야지만 기출문제 가서도 낯설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내가 배운 게 나왔구나 그냥 이렇게 다 거기서 그냥 헷갈리는 걸 찾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요걸로 쭉 합격하기 그날까지 심지어 2차 합격하기 그날까지도 계속 노랭이는 발췌독으로 보는 거예요. 뭐 몇 회독이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찾아보는 거예요. 계속 찾아보는 거예요. 그냥 까먹으면 또 찾아보고 까먹으면 또 찾아보고 그냥 그런 책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책. 나중에 합격해서도 마찬가지예요. 학교에서 일할 때 법조문 그때그때 찾아보는 거예요. 그때 이제 노랭이 대신 내 스스로의 법조문을 보는 거지. 수험생까지는 이걸 그냥 찾아보는 거라 생각하세요. 그냥 이 한 권을 1, 2차 다 이 한 권만 봐도 1, 2차 다 커버돼요. 90%다 커버돼요. 그래서 노랭이를 친숙해지자. 우리 사랑해야 돼요. 우리 책을. 그래서 이제 수업 나갈게요. 우리 먼저 소득세를 나갈 거예요. 그래서 300 여기다 일단 299네 299 이렇게 와보시고요. 299 소득세법. 일단 299 앞에 좀 목차주 한번 쓱 봐볼까? 목차주 한번. 소득세 절이 11절이나 좀 나눠져 있구나. 그래서 보통 1차에서 10문제가 출제가 되는데요. 한 챕터에서 한 문제씩 보통 출제가 돼요. 평균적으로. 그래서 총설, 그 다음에 이자 배당, 사업, 근년기, 근데 근로 하나, 연금 하나, 기타 하나 이런 식으로 출제되고 특례, 그 다음에 과표, 세액, 그 다음에 퇴직, 납세, 양도 이런 식으로인데 여기서 보통 그냥 한 챕터당 한 문제로 생각을 하세요. 편리하게. 그래서 골고루 우리가 공부하는 게 가장 이상적이에요. 분명히 이제 나중에 가서는 좀 어려워가지고 굳이 따지자면 7절까지는 마스터해야 돼 우리가. 7절까지 방어 목적으로 보더라도 7절까지는 웬만하면 알고 들어갔으면 좋겠어요. 근데 납세 절차는 뭐 1시간이면 하기 때문에 9절은 무조건 가져가는 거고요. 퇴직 양도가 좀 어려워요. 퇴직 양도가 좀 많이 어려워요. 시간이 많이 소요돼요. 그래서 혹시 했는데 안 냈다 하면 마지막 최후의 수단으로 그래 이거 2차에 하자. 그래도 괜찮긴 한데 7절까지는 웬만하면 1차 때 마스터한다는 생각으로 가져가세요 우리. 그래서 보자 이제 우리 소득세부터 볼게요. 299페이지. 그래서 소득세 너무나도 중요한데 일단
시험 범위가 많이 나오고 양도 많고 내용도 어려운데 좀 외워야 돼요. 좀 수험생이 좀 싫은 게 좀 암기가 가장 많이 들어가는科目이에요. 우리 법소부 중에서 가장 많이 암기가 필요한 게 일단 소득세예요. 소득세. 그래서 암기하는 방법이 뭐 좋은 게 있나요? 좀 중간중간에 알려드리겠지만 오히려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암기 잘 되는 분들 저한테 알려주세요. 제가 별도의 왕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건 그냥 자주 보는 거예요. 그냥 자주 보는 거. 답 하나예요. 반복분이에요. 반복분. 그때 이제 소득세 의 먼저 살짝 읽어볼게요. 우리 소득세는 일단 개인이 얻은 소득에 대해서 과세해서 인컴택스. 그리고 개인의 소득이니까 법인이 얻은 소득은 법인세로 따로 배워요. 따로. 그래서 본래 소득세는 법인세와 개인세 이렇게 나눠지는데 우리 용어가 조금 불친절하게 법인 소득세를 법인세, 개인 소득세를 소득세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좀 친절하게 그냥 법인 소득세법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고 개인 소득세법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근데 법인세, 소득세 이렇게 부르고 있다. 근데 이 소득세를 제정할 때 몇 가지 과세 원칙에 입각해 주는데 그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세요. 첫 번째가 소득 원천설 너무 중요하죠. 소득 원천설. 그래서 소득세 일단 큰 구조를 항상 알아야 돼요. 우리 개인과 항상 법인이랑 좀 비교를 하셔야 되는데 일단 개인은 우리 인간이에요. 저희예요. 태어났어요. 우리. 그럼 태어나면서부터 좀 보호해줘야 될 사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어요. 갑자기 정부가 공무원이라고 해가지고 어떤 공무원분들은 정부를 어떤 대행해서 일하는 자들이니까 여러분들 모든 소득을 다 안 돼요. 기분이 안 좋아요. 일단 기분이 안 좋아요. 우리는 여러분들 모든 생활을 다 본대요. 막 집에 막 CCTV를 막 다 볼 수 있대요. 막 안 된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은 항상 사생활 영역이라는 게 있단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법을 짤 때도 야 개인 너 번 모든 소득 정부가 다 과세할 거야. 그럼 정부가 다 포착할 거야. 이런 내용이란 말이죠. 안 된다는 거 안 된다. 그래서 사회 영역을 존중해줘야 될 개인의 소득세에선 일단 법에 열거한 소득만 과세하자. 그래서 열거주의를 일단 출발하는 거예요. 열거주의. 그래서 야 이런 소득은 우리 재정 수입 달성에 있어서 필요하니까 개인 너희들한테 거둘 거야 라는 건데 사실 이 소득이라는 개념이 소득 이 인컴이라는 개념이 사실 물음표 야, 소득이 뭔데 약간 물음표 내가 작년에 우리 집 아파트가 10억이었는데 갑자기 부동산이 급등하면서 20억이 된 거예요. 그럼 10억의 재산이 증가했네. 소득 과세 애매하잖아요. 그쵸? 애매하잖아요. 그것도 소득으로 볼까? 약간 이런 개념을 어디서 배우는 거냐면 우리 1차 재정학에서 배워요. 재정학이 그 세법 시스템을 이해하는 과목이에요. 사실 근데 그렇게 또 막 본질적으로 막 파악하기에는 좀 굉장히 좀 어려움이 있지만 사실은 그런 과목이에요. 그런 과목. 거기서 뭐 헤이그 사이먼지의 순자산 증가설 그런 거를 좀 힘있게 들어놓으면 세법을 이해하는데 좀 굉장히 좀 이렇게 연관성이 있어요. 상호작용이 재정학이 그런 느낌이다. 그래서 이런 소득에 대해서 열거주의를 입장한 소득세에서는 야 법에 있는 것만 과세할까 일단 법에 없으면 과세 안 할게 라고 출발을 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법인이라는 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법인은 태어나면서 뭔가 생성되는 게 아니라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예요. 인간들이 만들어낸 거. 우리 세무법인도 세무사 5명 이상이 만든 거예요. 세무사 5명 이상이. 그러니까 뭐 삼성전자다라고 하면 우리 일단 누가 떠오르냐면 제드래곤이 떠올라요. 제드래곤. 삼성전자가 뭐 눈에 보이는 무슨 실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요 법인이라는 것 자체는 사회 영역이 없어요. 법인의 소득은 다 포착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포괄주의 입장에서 법인의 소득을 과세할 거고요. 이런 것들에 입각해서 만든 이제 소득 학설이 소득 원천설이라는 거예요. 소득 원천설. 법인은 순자산 증가설. 이렇게 일단 비교를 잘 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정부가 개인의 소득을 과세하고 싶은데 법에 없어요. 과세 못한다고 했죠? 그 대표적인 게 우리 비트코인. 우리 어민 선생님이 안 들어오시구나. 우리 어민 선생님 원가 선생님이 있었는데 그죠? 어민 선생님이 이번에는 뭐 이렇게 바쁘셔서 바뀐 것 같은데 어쨌든 우리 어민 선생님 최근에 코인 들어와서 또 아작났대요. 아니 근데 그거를 저한테 몇 번을 물어보더라고요. 몇 번을. 저는 이미 17년도에 아작났다 그랬죠. 저는 17년도에 아작나서 이번 사태에 참여하지 않았었어요.
근데 어머니 선생님께서는 오 선생님 혹시 코인 아세요? 막 이렇게 쉬쉬 물어봐요. 뭐지? 근데 저 17년도에 아자났어요. 이미 거의 몇 천 날렸거든요. 그래서 그러시구나. 다 그런 건가? 나도 이번에 날렸잖아. 이러면서 막 동병상련하면 이 고통이 좀 치유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게 잘 얘기했어요. 근데 다음 날 한 3일 뒤에 선생님 요즘 코인이라는 게 있어요. 막 이러면서 그래서 네 코인 저 몇백 잃었는데 혹시 하실 생각 없으세요? 너무 재밌더라고 이러면서 또 갑자기 또 막 좀 땄나 봐요 막. 그래서 저 17년도에 잃었어요. 아 맞아 그런 얘기 우리 하지 않았나? 네. 한 일주일 뒤에 또 선생님 코인 있어요. 이더리움 있어요. 이거를 몇 번 얘기해 몇 번에 몇 번에. 근데 우리 코인이 일단 과세가 내년부터요. 내년부터. 올해 시험에는 일단 못 나오고 내년 시험에 나올 수도 있지만 소득세 그동안 열거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과세하고 싶어 과세를 못 하는 거고. 근데 이제는 열거가 되니까 과세가 되는 건데 참고로 기타 소득으로 과세할 거예요. 기타 소득으로. 그래서 열거 중에 대표적인 걸 보여주는 게 기타 소득이 기타 소득. 기타 소득. 그래서 우리 법인과 개인을 비교할 때 이 일단 머릿속에 큰 구조가 원천설, 순자산설 이걸 놓치면 안 돼요. 이거 절대 놓치면 안 돼요. 그래서 소득 원천설 읽어보자. 그래서 현행소득세법은 열거된 소득을 다시 한번 파란색 글씨 먼저 볼까? 8가지로 구분하여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다. 일단 열거주의. 근데 열거된 소득을 다시 한번 구분해놨네. 그게 소득 원천설이야. 다시 구분해놨네. 우리 법인은 구분 안 해요. 법인은 이자로 벌었건 배당으로 벌었건 내가 핸드폰 팔아서 벌었건 그냥 소득이야. 그게 순자산 증가세. 근데 개인은 열거된 소득을 다시 성격별로 구분해서 달리 과세해요. 원천설, 원천설. 그래서 총 8가지의 소득 당연히 아셔야겠죠.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그리고 퇴양,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렇게 볼 거예요. 그래서 이자 배당, 사업근로, 연금 기타, 퇴직, 양도 다 골고루 잘 나온다. 그래서 따라서 법령에 구체적으로 열거되지 않은 우리 주린이들 주식 팔았다 과세 안 돼요. 원칙적으로 과세 안 돼요. 일반적인 상장 주식 채권의 양도 차이 이게 주식 판 거죠. 우리 주식 판 거. 근데 우리 해외 주식은 참고로 우리 과세 되니까 이거 세금 신고 안 하시면 우리 큰일 나요 나중에. 국내 주식이 한정해서. 근데 대주주면 과세돼요. 대주주. 그런 거 양도소득세에서 배울 거예요. 양도소득세. 심지어 2023년부터는요. 금융투자소득이라고 해가지고 이런 주식과 어떤 파생상품들 같은 거 모아놔서 5천만 원까지만 뭐 비과세고 5천 넘는 부분은 뭐 과세하고 이런 식으로 정부가 바꾸려고 해서 지금 말이 많죠. 그게 아직 뭐 어떻게 될지는 몰라요. 23년도 규정이니까. 어쨌든 지금은 대주주만 과세인데 대주주가 되려면 진짜 엄청난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막 10억, 20억 이 정도 보유하고 있어야 돼요. 최소. 근데 일반 주식도 많이 올라다 뭐 1억, 2억 이렇게 투자해도 과세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정부는 이제 5천만 원까지만 비과세하고 5천 넘는 만 과세하는지 아니면 5천 넘으면 전부 과세하는지 이런 것도 아직 불분명한 상태예요. 어쨌든 그냥 5천만 원의 어떤 비과세 규정만 두자 이렇게 바뀔 예정이 있어요. 바뀔 예정에. 근데 우리 내년까지도 몰라도 된다. 그래서 담세력이 있는 소득이라 하더라도 열거되지 않은 것은 과세하지 아니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또 세법의 어려움이 이거죠. 예외가 많아요. 우리 다만 하면서 예외가 엄청 많아요. 엄청. 근데 항상 원칙에서 출발해서 예외로 움직여야 되지 예외에서 출발하면 헷갈려요. 그래서 열거주의지만 예외적으로 이자 배당의 경우에는 열거되지 않은 유사한 소득에 대해서도 과세 대상 규정하고 있다. 이자 배당에서 설명드릴 거예요. 이거는 넘어가자. 여기 제도의 취지가 나왔으니까 그래도 좀 볼까요? 우리 현행 소득세법은 이자 배당의 경우 유사 소득으로서 뭔가 이자 소득의 성격, 금전 사용의 대가고요. 배당 소득의 성격이 수익 분배 성격인데 요런 것들이 법에 없더라도 야, 유사하면 이자 배당 과세하자. 그게 유형별 포괄주의예요. 그래서 아래쪽에 이런 취지 같은 것들을 잘 기억하시라 했죠. 이는 이자 배당이 매년 금융상품이 개발돼요. 그래서 뭔가의 법에 열거되지 않은 상품인데 실질적으로는 이자나 다름없어요. 근데 소득세법 자 열거 안 하면 과세 못한다면서요 해서 과세를 안 하면 가장 중요한 법의 평등의 원칙이 이제 위배돼요. 따라서 이자 배당은 법이 그 신중 금융상품을 쫓아가기 어렵다는 거죠. 따라서 열거되지 않은 거더라도 이자 배당 유사하면 과세하겠다. 유사하면 그게 열거주의 예외예요. 그걸 유형별 포괄주의라고 좀 표현하고 있다. 그래서 이제 요 내용을 좀 보기 전에
여기는 뭐 지금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네요. 그냥 돌아가서 한 번씩 읽어보시고 요 앞에 내용을 좀 정리해 볼게요. 이제 소득세법 1조 목적.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는 우리가 다 판소로 진행을 했었는데 그러면 너무 필기 시간 들이느라고 진도를 못 빼더라고요. 그래서 필기를 좀 최소화. 중간중간에 좀 졸릴 수 있으니까 필기는 하되 이게 필기 노트식으로 큰 줄기는 이제 나눠드릴 거예요. 나눠드릴 거. 그래서 요거 그냥 필기 노트 정도로 생각하세요. 그리고 책이 없는 거. 책이 없는 것들. 근데 이해하면 좋은 거. 아니면 요약한 거, 그 다음에 뭐 필기 노트, 이 정도로 좀 활용할게요. 그래서 1조의 목적의 소득세법은 개인의 소득에 대해서 성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과세. 이게 이제 사실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 소득세의 목적. 소득 성격과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과세. 그래서 결국 공평과세요. 공평과세. 우리 항상 세법의 근간은 공평이에요. 공평. 공평과세 실현이 가장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소득이 내가 이자를 벌었건 배당을 벌었건 어쨌든 내 소득이지만 성격이 다르면 달리 과세하겠다는 거예요. 달리 과세하겠다. 그게 소득의 성격에 따라 일단 적정과세예요. 적정과세. 그래서 뒤에서도 배우겠지만 이자 배당 같은 거는 경비가 인정이 안 돼요. 경비. 필요 경비라는 걸 안 빼줘요. 비용을 안 빼줘요. 근데 사업소득 같은 경우에 경비를 빼준단 말이죠. 그게 다 이런 목적 속에 숨어있는 거예요. 다 공평과세를 위해선 소득 성격에 따라 좀 달리 과세하겠다. 애초에 목적에서 박아둔 거고요. 두 번째, 야 개인에 따라 소득 번 돈이 너무 현저히 차이 날 수 있으니까 소득이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내도록 짜져 있어요. 그게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과세.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과세. 그래서 현행 소득세법 세율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세율을 한번 먼저 보시면 초과 누진 세율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요거 먼저 한번 보죠. 초과 누진 세율 뒤로 한번 가보자. 얘는 잠깐 세율표가 뒤에 나와 있거든요. 549로 가보세요. 549 549 이제 날씨가 좀 많이 더워졌네요. 그죠? 그래서 549페이지에 소득세를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이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래서 우리 종합소득 산출 세율이라는 게 과세 표준에 다음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율인데 앞으로 요거 체크해 놓자. 기본 세율. 앞으로 책에 기본 세율이라는 용어가 주구장창 나올 텐데 그때마다 이 세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세율을 의미하는 거예요. 기본 세율이라는 개념을 반드시 정리해 놓으세요. 그래서 우리 과세 표준이라는 게 1200만 원 이하라는 어떤 갑이라는 자는요. 6%의 세율을 부과한대요. 그럼 72만 원 내겠죠. 72만 원. 딱 1200이면. 그쵸? 딱 1200이면 우리 72만 원 내요. 근데 어떤 사람 지금 1300만 원, 1300만 원. 근데 오른쪽에 세율이 15%여가지고 나름 9% 갑자기 증가해요. 그럼 이 사람 좀 억울할 수 있다. 나 100만 원 더 많은데 갑자기 9% 증가하는 것은 급격한 세부담의 증가를 가져온단 말이죠. 따라서 우리 소득세법은 야 1200 초과했을 때 무조건 15%가 아니라 1200만 원까지는 여전히 6%를 때릴 거예요. 그래서 72만 원이 깔려 있죠. 72만 원 깔려 있고 1200 초과 부분만 15%란 말이에요. 이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초과 누진세율. 그럼 다시 한번 4600 넘어간다면 소득 좀 많은데 24% 세율을 맞을 텐데 여전히 582로 시작한다는 건 4600 이하 구간까지 위에 세 계산하면 582예요. 582. 582 플러스 4600 넘는 거만 24. 그게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초과 누진세율. 어쨌든 소득이 많으면 세율 구간이 높잖아요. 그래서 최고 세율이 얼마예요? 와, 우리나라 상위 1%겠다. 10억 초과래. 10억 초과. 오른쪽 세율이 45%를 때려 맞는 거예요. 사실 현실에서는 이 국세 10%인 4.5%의 지방소득세가 부과되기 때문에 49.5%의 세금이 부과돼요. 50%. 번 돈에 50% 세금 내는 거예요, 우리 정부에. 에이, 이 정도 많이 내면 그 정도 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죠. 막상 그 상황이 되면 다 그렇게 안 되더라고요. 그런 사람 한 명도 못 봤어요. 한 명도. 그건 내야 되죠. 아무도 안 그래, 아무도.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을까요? 너무 많은 거 아니에요? 다 그렇게 돼요. 다 그렇게 돼요. 근데 한 뭐 100억 벌면은 뭐 모르겠다. 그런 사람 저도 못 봐가지고 100억 벌면 뭐 50억 내는 게 뭐 아깝지 않을 수도 있나? 아깝겠는데. 어쨌든 과표가 증가됨에 따라 일정 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만 높은 비율을 적용하는 세율, 초과 누진 세율이고요.
왜 짜져 있냐? 취지 이런 걸 잘 기억하세요. 일정 구간 초과할 때 세부담이 급격히 늘어나는 현상 방지할 수 있어요. 근데 실무에서는 다 아래쪽 표를 써요. 참고로 기본세율 속산표라 그래가지고 위에 거를 적용하는 것을 이 아래쪽 표를 사용한다는 건데 시험 문제에서 위에 표가 주어져요. 참고로. 그리고 외우실 필요가 없어요. 문제에서 주어지니까. 근데 그냥 하도 많이 풀어서 이 표가 그냥 외워지는 그 정도의 그냥 자연스러운 수험생이 되는 것이지 외울 필요는 없다요. 사실 외울 필요는 없다. 그래서 다시 앞쪽으로 가보자 이제. 소득세가 부담 능력에 따라 적정과세하는 방식으로 이걸 채택했구나. 초과 늦은 세율 6에서 지금 6%에서 최고 45% 구간. 어이구, 소득 많이 벌면 세금 많이 부과되겠다. 그때 이제 요 네 가지의 과세 요건을 좀 정리해 보면 과세 대상은 개인의 소득을 열거된 8가지로 구분해서 과세하고요. 납세 의무자는 말 그대로 개인이고 과표는 종퇴양을 또 구분하게 계산한다. 얘는 뒤에서 배울 거예요. 뒤에서 바로 뒷장에서. 그래서 요 목적을 통해서 소득세의 큰 특징을 꼭 기억하시고 요거를 이제 마스터해야 돼요. 우리 요거를. 법조문이에요. 제4조 소득의 구분. 이게 소득세를 단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조문이에요. 그래서 조문 원문 그대로예요. 사실 요 표는 제가 넣은 거지만 이런 가, 1, 2, 3 이런 것들은 다 조문 내용이야. 조문 내용. 그래서 우리 1항에 거주자의 소득은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구분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구분한다. 소득 원천설. 그래서 1호가 일단 종합소득. 그리고 아래쪽 쭉 내려가서 2호가 퇴직소득. 그 다음에 3호가 양도소득. 이렇게 종합퇴직 양도를 구분하여 계산한대요. 구분하여. 왜냐면 소득 성격에 따라 우리 달리 과세할 거니까. 그래서 종합소득은 뭐냐면 소득세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에서 일단 법에 따라 과세되는 모든 소득, 열거된 소득 2호, 3호에 따른 소득 제외한 소득으로서 다음 항목의 소득을 합산하세요. 이런 단어 이제 중요하다. 소득을 합산해서 과세한대. 갑자기 소득을 합산한다는 워딩이 나와요. 그러니까 뭔가 이 아래쪽의 소득들은 합쳐서 세율이 부과된다면 누진 세율이 때려 맞겠죠. 근데 퇴직 양도는 합치지 않으니까 얘는 별도의 세율로 부과가 될 거예요. 이게 또 소득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간단히 이제 사례를 들어보면 우리 갑이라는 자가 있어요. 을이라는 자가 있어요. 갑은 이자 소득으로 1년에 3천만 원 버는 그냥 저축왕이야. 저축왕. 우리 그냥 돈 벌면 다 예금에 적립한대요. 우리. 그래서 뭐 저축은행인가에 뭐 5천만 원씩 돈을 뿌려놓으면 그게 가장 높은 뭐 금리를 받을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있던데. 을은 사업하는 분이에요. 사업하는 분. 사업해서 예를 들어 5천만 원 벌었어요. 5천만 원. 근데 을이 너무 이제 집에서만 이자 받고 이러니까 너무 이제 몸이 찌뿌둥해가지고 그냥 회사에 다니기로 한 거예요. 그래서 근로소득으로 2천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 사실 을도 1년 동안 사실 5천 번 거고 갑도 이자 3천 근로 2천이면 5천 번 건데 만약 이거를 합산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해놓으면 이 이자의 세율이 부과될 거고 이 근로의 세율이 부과돼가지고 똑같이 5천 번 서론과 세금이 달라질 수 있어요. 아무래도 갑의 세금이 더 줄어들 수 있어요. 줄어들 수 있어요. 누진 세율이 달라지니까 소득세는 아니라는 거예요. 일단 이 6가지 소득은 합쳐서 누진세를 적용하겠대요. 그러니까 이 5천만 원에 이렇게 세율을 부과한다는 거예요. 그 6가지 소득을 보시면 이게 2배사 근년기 종합소득이에요. 종합소득. 이걸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할 것이다. 그래서 얘네들의 소득은 합치는 게 우리나라 정부가 보기에는 공평과세를 실현하는 길인데 그럼 선생님 이거 애초에 그냥 이자 배당 구분할 필요가 없지 않아요? 합치기 전까지 과세 방식이 또 달라요. 합치기 전까지 과세 방식이 달라요. 또 아까도 간단히 말씀드렸지만 이자 배당은 경비라는 걸 인정 안 해줘요. 사업 경비 인정해주고요. 근로연금은 또 소득공제라는 별도의 획일적인 법에서 정한 금액 빼줘요. 이런 식으로 이 6가지 소득도 다시 원천설에 의해 달리 과세하니까 달리 구분했다가 합칠 거예요. 달리 구분했다가 합칠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한다. 근데 퇴직 양도는 처음부터 합치지 않아요. 처음부터. 왜냐하면 우리 퇴직소득과 양도소득의 가로 취지가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실현이라는 공통점이 있죠.
그래서 퇴직소득은 우리 어떻게 형성되는 거냐면, 우리 세무사 합격하셔도 처음에 연봉 계약을 하실 때 잘 하셔야 된다 그랬죠? 연봉 계약 하실 때도 우리 연봉 협상. 요즘에 웹드라마 중에 재밌게 보는 조쏘조쏘라는 웹드라마가 있어요. 심심할 때 한번 봐보세요. 유튜브에서 하는데 나만 재밌나? 나만 재밌을 수도 있겠다. 조쏘조쏘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중소기업의 어떤 현실을 보여주고 있는 드라마인데 거의 현실에 흡사해가지고 인기가 많아요. 나름 아무도 모르는 것 같다. 나만 보나 보다 진짜. 그래서 이때 예를 들어 연봉이 뭐 5,200만 원이다 하면은 사장님은 이런 얘기를 해요. 퇴직금 포함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퇴직금 포함이다. 그럼 우리가 400만 원씩 12개월 이렇게 받고 요 한 달치 월급이 퇴직금으로 쌓이는 걸 퇴포 포함한 연봉 이렇게 이제 흡상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퇴직금은 1년이라면 내 한 달치 월급이 퇴직연금 계좌 같은 데 쌓이는 거예요. 우리 IRP 계좌 뭐 이런 거에 실무해서 쌓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0년 일했다? 10년간 형성된 소득, 10년간 형성된 소득. 그럼 내가 중간에 그걸 인출할 수 있냐? 퇴직하기 전까지 인출 못해요. 퇴직하기 전까지 법에 의해서 마음대로 못 써요. 운영만 할 수 있지. 그래서 이렇게 근무기간 동안 형성된 소득이 퇴직할 때 한 번에 실현된단 말이죠. 그거를 이렇게 표현했죠. 장기간 형성된 소득이 일시실현. 근데 이게 종합소득이 들어오면 얘가 다른 이자 배당 소득이 있었는데 퇴직까지 합쳐져 버리면 누진세율이 급격히 늘어날 거예요. 급격히. 그런 걸 정부는 방지한대요. 그래서 따로 과세하자 분류과세라는 다른 과세 방식을 채택했어요. 합산하지 마세요. 그게 분류과세예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마세요. 그게 분류과세예요. 분류과세. 그 다음에 우리 양도소득도요. 보통 이런 식으로 과세가 돼요. 요즘은 뭐 투기 목적으로 과세하는 분도 있지만 예를 들어 내가 애초에 땅이나 집을 한 10년 전에 1억 원에 샀어요. 그래서 양도 시점에 한 5억 올랐다. 이게 한 10년 지났대요. 10년. 4억 번 거죠. 이 사람 4억. 이 4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게 양도소득이야. 양도소득. 차익이야. 차익. 그래서 차익. 근데 이게 지금 10년간 형성된 소득이 양도하는 시점에 4억이 다 실현돼가지고 이 종합소득과 합산돼서 누진세를 때려 맞으면 또 갑자기 세분함이 증가할 거예요. 야, 분류하세요.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마세요. 분류가세요. 분류가세요. 퇴직과 양도도 합치면 안 되겠죠, 당연히. 그래서 1호, 2호, 3호를 구분하여 계산한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구분하여 계산한다. 근데 요 6가지 소득은 1년의 소득을 합칠 거예요. 합치기 전까지 달리과세하고 나중에 합칠 거예요. 그래서 종합소득이라고 표현할 거예요. 소득을 합산한 것. 소득을 합산한 것. 그래서 일단 종합과세라는 걸 읽어보자. 원천별로 구분한 각 소득을 합산과세한다. 그래서 공평과세를 실현할 것이다. 공평과세를. 그래서 연회원까지 좀 책을 살펴보면 이제 300페이지. 300페이지에 종합과세라고 적혀져 있죠. 그래서 소득을 종류에 관계없이 일정 기간 단위로 합산하여 과세하는 방식. 그게 종합과세예요. 그래서 소득세법은 이게 원칙인데 예외자의 첫 번째 분류과세 보자. 퇴직 양도는 다른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별도로 과세하는데요. 이렇게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을 분류라고 하고요. 취지가 잘 나와 있다. 장기간 걸쳐 형성된 이러한 소득이 일시에 실현되면 누진세율 적용 시 실현 시점에 부당하게 높은 세율, 결집 효과라는 재정학에서도 배우는 용어인데 그런 효과가 일어나요. 그거 방지하려면 분류과세. 근데 분리과세라는 게 또 있어요. 분류랑 다르게 분리과세라는 게 있어요. 분리. 근데 이러한 분리과세를 이해하려면 또 뭘 알아야 되냐면 한 대 넘어볼까? 302페이지에 원천과세라는 걸 또 이해해야 돼요. 이 분리과세를 이해하면 원천과세라는 것도 이해해야 돼요. 근데 분리과세를 먼저 한번 짚고 넘어가자. 종합과세 안에서 이 이자배당 사업근로연금 기타 안에서 분리해서 과세한대요. 이게 애초에 종합소득이 아니면 분류과세고요. 종합소득 내부의 소득인데 합산 안 하겠대요. 합산 안 하겠대요. 종합인데 합산 안 하는 걸 그걸 분리라고 하고 분리됐다. 애초에 종합소득 아니면 퇴직소득 양도는 분류가 되는 거예요. 분류. 그래서 일단 용어가 달라요. 그래서 종합과세 안에서 개별적인 세율로 과세하세요. 그게 분리예요. 분리. 일단 사전적 정의가. 그럼 얘는 왜 분리하냐면 누진세율 부과하는 것보다 별도의 세율로 간편법으로 과세하자. 이런 취지에서 일단 만들어진 거예요. 대부분이
원천징수와 밀접히 관련이 되어 있어요. 원천징수. 그래서 또 원천징수를 이해해야 돼요. 그래서 다음 장에 원천징수, 요것도 이제 책에 그림이 없어서 필기노트로 좀 활용할게요. 그래서 우리 개인의 소득은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게 원칙이에요. 우리 소득세. 근데 우리 대부분 우리 회사, 우리 주말반은 더욱더 잘 알겠다. 회사 다니시는 분들은 스스로 세금 신고한 적 거의 없죠. 회사가 우리 연말정산이라고 해주잖아요. 연말정산. 그쵸? 2월달에. 근데 근로자가 아니라면, 저 같은 뭐 사업소득자나 우리 뭐 해커스 사업자예요. 여기는 뭐 법인이니까 그렇다. 근데 개인 사업자, 개인 사업자. 아니면 연금소득자예요. 연금소득자도 그래서 연말정산 해주는데, 일단 개인은 스스로 신고 납부가 원칙이지만 그 스스로 신고 납부가 좀 어려워요. 왜냐면 세금이 어렵잖아요. 세법 개 어려워요 진짜. 공부하면 할수록 어려워요. 우리 바다예요 바다. 우리 처음에 강인 줄 알았는데 바다였어요. 그게 강이 아니라 바다였어요. 막 괴물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세법을 스스로 신고 납부기 어려우니까 정부는 다른 사람한테 징수를 약간 부탁해요. 위탁 부탁을 해가지고, 야 개인의 소득을 너가 좀 징수해서 내주세요. 그런 제도를 발명해냈는데, 사실 우리나라에서 만든 건 아니고 그게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원천에서 징수한다. 그래서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일단 법조문의 원천징수의 개념은 법에 따라 원천징수 의무자, 국세를 징수하는 것이요. 일단 괄호는 지금 이해할 수 없고 국세를 징수하는 것. 그래서 소득 지급자가 우리 이자라면은 누가 줘요? 보통은 은행이 주겠죠. 은행이. 배당이면 보통은 법인이 주겠죠. 법인이. 그 다음에 근로소득도 보통 법인이 주겠죠. 법인이. 그 다음에 뭐 연금소득은 공단이 주겠죠. 공단. 이렇게 소득 지급자가 그 소득 귀속자라는 게 그 소득을 얻은 자예요. 소득 얻은 자. 이자 소득 얻은 자, 회사에서 일한 근로자, 아니면 배당 받을 그 주식 투자한 사람, 요런 사람들이 이 자로부터 돈을 지급받을 때 이게 원천이라는 거예요. 이게 원천. 이 소득 발생 원천 시점이라는 거예요. 그때 세금을 이렇게 징수하래요. 그래서 원래 10,000원을 벌었지만 이때 20%를 징수하래요. 그럼 2,000원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얘 소득 귀속자는 10,000원을 벌었는데 통장에 실수령액으로는 8,000원이 꽂힌단 말이에요. 2,000원의 세금을 요 소득 지급자가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셔야 돼요. 이게 원천징수의 시스템입니다. 원천징수의 시스템. 그럼 일단 개인이 내가 스스로 내지 않았어도 2,000원의 세금을 냈어요. 누가 냈어요? 소득 지급자가. 이 소득 지급자를 원천징수 의무자라고 해요. 원천징수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 그래서 요거는 좀 적어둘까? 있나? 여기 적혀 있다. 원천징수 의무자. 실질적인 납세 의무자는 이 친구예요. 납세 의무자는 이 친구예요. 근데 이 사람이 스스로 신고 납부하기보다는 이 지급자가 세금을 징수해서 대신 내준다. 그게 일단 원천징수예요. 원천징수. 원천징수 왜 하냐? 일단 탈세 방지예요. 탈세 방지. 개인이 이렇게 원천징수 안 하면 안 낼 위험이 굉장히 높아요. 일단 몰라서도 안 내고 내기 싫어서 안 내고 그냥 안 내요. 근데 이렇게 지급자가 세금 떼서 내버리면은 일단 탈세를 방지할 수 있고요. 그래서 근거가세가 확립이 된다 있고, 국가 입장에서는 공무원이 거둬야 될 일들을 다른 사람들이 대신 징수해서 내주고 있으니 징세비를 취소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납세 의무자도 이걸로 만약 세금을 다 낸 것으로 봐준다면 5월에 뭐 홈택스 들어감 없이 세무사 방문 없이도 세금을 냈어요. 그러니까 편의가 제공된다. 이런 취지가 있고, 마지막으로 소득세는 우리 다 아시겠지만 내년 5월에 내는 거죠. 내년 5월. 5월 달에 소득세 신고 납부기 아니에요. 그럼 1년에 소득세 세수입이 한 방에 들어오기보다는 우리 항상 뭔가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게 좋잖아요. 안정적으로. 목돈이 한 방에 들어오면 또 뭐 기분은 좋지만 그것도 흥청망청 쓸 위험이 높죠. 일단 균등하게 재정 수입이 들어오는 게 좋단 말이에요. 매달 이렇게 세금이 들어온대요. 원천징수를 통해서. 그래서 재정 수요가 조기 확보, 안정적으로 들어오는 그런 취지도 있다. 이런 취지에서 원천징수 제도가 소득세에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어요. 거의 모든 소득에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소득세에서 애초에 법인은 스스로 신고 납부 능력이 뛰어난 자들이에요. 개인이 뭐였어요, 개인이. 그러니까 법인이 일단 규모가 좀 크고요. 자본이 많이 밀집돼 있어요. 기장이라는 걸 해야 돼요, 기장. 그럼 스스로 기장한다라는 건 세법 신고 능력도 상대적으로 뛰어나다는 거기 때문에 법인에 지급할 때는 원천에서 대부분 안 해요. 네가 하라는 거예요. 네가.
근데 개인은 잘 몰라요. 그래서 원천징수를 당하는 거예요. 당하는 거. 좀 해줘라. 야, 개인한테 돈 줄 때 너가 좀 해서 내줘라. 약간 이런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 그래서 이 원천징수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이 원천징수의 제도가 오른쪽에 이제 보시면, 그래서 이제 취지 같은 거 읽어보시고 303페이지의 유형을 볼게요. 유형. 원천징수 제도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첫 번째,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 이걸 마스터해야 돼요, 오늘. 이게 앞으로 계속 나와요. 2배사 근형계 배울 때 이 개념 모르면 이해 안 돼요. 이거 꼭 알고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 완납적 원천징수를 예제 1-1번을 통해서 한번 이해해 볼게요. 아래쪽에 K씨는 중앙에게 자금을 대여했는데 중앙은 21년 8월 3일 그 이자 100만원을 지급했대요. 원천징수 세율이라는 게 그 징수할 때 떼는 세율, 그거 말하는 거고, 25% 가정했을 때 다음 사항에 따라 중앙과 K씨 세무처리를 설명하시오. 케이스 1, 케이스 2. 이자가 종합과세, 이자가 분리과세 이렇게 있는데 케이스 2부터 보자. 오히려 케이스 2. 쉬운 케이스 2. 그 약간 이런 느낌이죠. 지금 중앙이 이자를 지급하는 자잖아요. 그러니까 중앙이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 이런 사람이에요. 지금. 그리고 KCM인가 우리? KCM 노래 많이 들었었는데 그쵸? 흑백사진 알아요 우리? 죄송해요. 우리 이자 소득자, 이자 귀속자. 그래서 이게 원천징수 의무자가 소득을 지급할 때 얘가 이렇게 지금 100만원을 주고 있잖아요. 근데 K씨가 이거 세금 안 걷으면 안 낼 확률이 도사리고 있어요. 정부는 야, 지급자 너한테 원천징수 의무를 부여할게. 요때 세금 떼세요. 근데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라면 완납적. 일단 제목에서 완전 납부한다라는 내용이에요. 완전 납부. 완전 납부 성격의 원천징수예요. 그래서 지금 25%죠. 25%. 여기에 대해서 25%를 중앙이 징수해라 라고 규정해놨어요. 25만원이긴 25만원. 그러면 K씨는 실수령액으로 내 통장에는 75만원이 들어올 거예요. 75만원. 근데 이 25만원을 중앙이 또 다음 달 25일에 이렇게 내겠죠. 사건 순서는 요거, 그 다음에 뭐 요거 정도. 그래서 내 통장에 75만원이 들어왔다 이렇게. 그 다음에 과연 요 K씨가 다시 종소세 신고를 해야 할 의무가 있느냐? 완납적 원천징수 제도 하에선 안 해도 돼요. 완전히 납부한 거예요. 완전히 납부. 그냥 이러한 소득은 야, 원천징수만으로 납세 의무 종결시켜. 왜냐면 그게 편리하고 굳이 종소세 할 필요 없다라는 거야. 없다. 그래서 K씨는 더 이상 이제 5월에 확정신고 의무가 없어요. 안 해도 된다. 그냥 원천징수로 25만원 낸 게 정부는 끝이라는 거예요. 끝. 잘했다. 25만원 내고 끝이에요. 그냥 70만원으로 룰루랄라 놀면 돼요. 룰루랄라. 이게 완납적 원천징수 시스템이요. 원천징수로 납세만 종결되는 거. 그래서 더 이상 추가적인 세금 신고는 없어도 되는 거. 그게 완납적 원천징수고. 이제 케이스 1. 요게 좀 더 어려워요. 요거를 좀 잘 이해하셔야 된다. 예납적 원천징수. 똑같이 중앙. 그 다음에 K씨였죠? 이자를 주고 있다. 근데 여기서 25%를 만약 뗐다면 똑같이 25만원을 냈겠죠? 25만원 이렇게 써볼게요. 0.25. 그럼 K씨의 75만원의 통장에 꽂혀있지만 만약 이게 정부가 정한 예납적 원천징수 대상이라면 아직 납세만 끝나지 않았어요.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에요. 5월 달에 세금 신고를 다시 해야 돼요. 왜냐면 소득세 우리 원리원칙 세율은 몇 프로냐? 25%가 아니죠. 원리원칙 세율은 6에서 45%예요. 배웠잖아요 오늘. 6에서 45%가 소득세에서 원한 세율이에요. 이 사람의 소득 어떤 구간 대비 세율을 정확히 산정하는 게 원래 원칙인데 왼쪽에 요런 완납적 원칙은 야 굳이 누진세율 적용 안 해도 되겠다. 그냥 요 정도 25% 내는 걸로 우리는 만족한다. 끝내도 된다. 이런 느낌인데 우리 예납적 원천징수 세계관에서는
이걸로 끝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말 그대로 예고편으로 납부한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예정 납부, 약간 미리 납부 이런 개념이라는 거예요. 미리 납부. 그래서 일단 정부의 세수가 빨리 들어오고 일단 원천징수라면 이 거래를 포착해요. 전산에 남으니까 정부는 알 수 있어요. 얘가 100만원 줬고 얘는 100만원 받았고 이걸 알 수 있다는 거. 이거를 그런 취지에서 하는 제도지 세금을 완전히 걷는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예납적 원천징수는. 그래서 예납적 원천징수는 다시 5월달에 이 사람의 홈택스의 소득 내역을 보시면 100만원의 이자가 잡혀있어요. 100만원 이자가 잡혀있어요. 75만원의 이자가 잡혀있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번 돈, 실제 번 돈 100만원이 잡혀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쭉 6에서 45% 이렇게 때려가지고 만약 30만원의 세액이 나왔대요. 이미의 숫자 30만원 세액이 나왔다면 이미 납부한 세금 요 25만원을 기납부세액으로 빼줘요. 기납부세. 이미 기자를 써가지고 25만원을 너 미리 냈네? 너 100만원에 30만원 내야 되는 앤데 25만원을 미리 정부에 냈다며? 그걸 빼줘요. 그래서 추가적으로 5만원만 더 내. 이런 제도가 예납적 원천징수의 시스템이에요. 시스템. 그래서 우리는 원천징수로 아예 납세만 종결될 수도 있고 진짜 선납의 개념인 원천징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 두 유형이 각 소득에 내포돼 있어요. 이자에도 완납적, 예납적 있고 배당에도 완납적, 예납적 있고 또 근로에도 완납적, 예납적 있고 이런 식으로 다 흩어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은 개념만 배운 거예요. 개념만. 그래서 읽어보자. 303페이지. 예납적 원천징수 일단 원천징수 하되 추후 납세만 확정할 때 이게 5월달 신고할 때 추후 납세만 확정할 때가 5월달 신고할 때 정산하는 방식에 바르게 계산한다는 표현이고요.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고 이런 개념이어서 꼭 표시. 일단 원천징수 대상이 된 소득도 과표에 포함해서 세액 계산하세요. 즉 75만원이 아니라 100만원 세금 신고하라는 거예요. 지금 세금 떼기 전 이미 원천징수세 뭐로 빼라고요? 기납부세. 그래서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쵸? 환급 받을 수도 있어요. 완납적 원천징수는 세금 내고 끝이에요. 원천징수에서 과세 중결하고 따로 정산하지 않는 방식. 원천징수로 세금 잘 냈다. 추가적으로 5월달에 할 의무가 없어요. 개꿀. 그래서 이게 이렇게 연결된다. 원천징수 동그라미 원천징수 X. 근데 원천징수 다시 두 가지 유형. 완납적 원천징수는 뭐로 연결되냐? 합산하지 않고 원천징수 세율로 끝났죠. 우리 종합소득인데 원천징수로 끝났어요. 그래서 분리과세가 되는 거예요. 분리과세가 결국. 요 원천징수 유형 중에 완납적 원천징수는 내 입장에서는 분리과세 됐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면 합산을 안 했으니까. 누진세율이 부과 안 됐잖아요. 원천징수로 끝났잖아요. 그냥. 예납적 원천징수는 원천징수 했는데 다시 어차피 5월달에 합산할 거예요. 종합과세고요. 원천징수가 애초에 안 됐다는 건 정부에 세금 신고한 적이 없으니까 당연히 종합과세. 당연히 원리 원칙대로 6에서 45%예요. 원리 원칙대로 6에서 45예요. 종합과세가 시스템이. 그래서 다시 이제 앞으로 가서 분리과세를 이해해보자. 이제 300페이지에 여기 아까 분리과세 제일 아래쪽에 분리과세 이렇게 있죠. 그래서 다음의 소득은 기간별로 합치지 마시고요. 지급할 때 원천징수로 과세가 종결하는데 사실 100% 맞는 표현 아니에요. 일단 가장 중요한 거 요거는 중요하다. 합산하지 않고 이게 분리과세 일단 개념이요. 종합소득인데 합산하지 않고 종합소득인데 합산하지 않고 그리고 대부분은 원천징수로 끝나요. 그걸 분리과세라고 한다. 그래서 오른쪽에 정리가 좀 잘 되어 있다. 그래서 도표자 잘 보시고요. 금융투자소득은 2023년부터니까 일단 모르셔도 되겠죠. 괜히 미리 시험범위 아닌데 괜히 과투입하지 말자. 그래서 몇 가지 우리 개인 단위주의를 보시면요. 몇 가지 이제 소득세 특징을 보시면 첫 번째가 개인 단위주의라고 해가지고 우리 개인의 소득을 각자 과세할 것인지 아니면 우리 하나나 다름없는 부부의 소득을 합산할 것인지 그 문제가 개인 단위주의예요. 아주 오래전엔 저희 나라도요 합산해서 과세하는 시절이 있었어요. 부부 소득을 합산한 거예요. 그럼 사실 세금을 더 내라는 거죠.
우리 부부가 되면은 사실 국가에서도 이제 축하해주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출산율도 이제 더 늘어날 수도 있고 좋은 건데 합산해서 세금을 더 낸다면 우리 결혼을 어떻게 보면 방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인의 어떤 자율성 이런 거 보호해주고자 부부 합산과세 방식을 폐지시켰어요. 그래서 부부더라도 남편과 배우자의 소득을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각자. 그게 개인 단위주예요. 개인 단위주의. 진짜 부모님과 자녀의 소득 합산하지 마세요. 다 각자 신고하는 거예요. 각자. 그게 개인 단위주의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씩 다 읽어보시고요. 넘어가서 우리 이것만 보자. 우리나라 소득세법 윗장만 볼게요. 우리나라 소득세법은 개인 단위주를 취득해가지고요. 부부 가족의 소득을 합산하지 마세요. 아 근데 다만자가 또 있네. 예외가 있다. 예외로서 공동사업 합산가세라는 가족 단위 합산가세가 있는데 얘는 진짜 뒤에서 배워야 돼요. 지금 배우기 너무 투머치. 그래서 뒤에서 엄청 자세히 배울 거예요. 너무 중요해 이거는. 이건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다. 공동사업 합산가세. 그 다음 우리 누진과세 이거 배웠는데 다시 한번 보자. 일단 소득세는 개인에게 과세하는 것이기 때문에 부담 능력에 따라 재부담이 강조된다. 그래서 여기 1번 6에서 45 누진세를 채택하고요. 이런 것도 있다. 우리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라는 제도를 통해서 빼준대요. 가족이 많으면 인적공제라는 걸 빼줘서 뭔가의 금액을 빼준대요. 그게 소득공제예요. 소득공제. 그래서 150만 원 빼주고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소득의 크기가 같더라도 그 종류에 따라 세금을 부담할 능력, 담세력이에요. 담세력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 예를 들어 양도는 우리 6월 1일부터 팔잖아요. 막 65%, 60%막 이런 세율이 등장했어요. 양도세에서는 세율이 엄청 높아요. 60, 60, 막 70, 막 이런 세율이 있어요. 근데 소득세는 아까 봤지만 6에서 45잖아요. 양도는 60%, 65% 세율이 있어요. 성격이 다르다는 거예요. 양도세는 투기 억제세 목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막 부동산이 급다 이러면 정부가 세율을 높여가지고 못 팔게끔 투기 못하게끔 해놓는다라는 거예요. 반면 근로소득자한테는 우리 유리지가 왜 유리지가 근로자의 소득은 정부가 다 알아요. 법인이 연말정산하니까 야 각종 제도를 통해서 근로소득자는 세부담 줄여줘. 그래서 막 별의별 세액공제 소득공제가 많아요. 우리 막 병원비 지출했대요. 의료비 빼주세요. 자녀가 대학교 가서 등록금 냈대요. 교육비 빼주세요. 이런 식으로 근로자한테는 각종 혜택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별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다. 그게 다 원천설이에요. 소득 원천설. 나 이번에 소득세 특징은요. 신고납세주의라 해가지고 잘한다. 우리 5월달에 신고하세요. 근데 괄호에 이것도 한번 살짝 볼까? 양도소득은 우리 주식 말고 일단 기본적으로 부동산 말하는 건데 1월달에 만약에 건물 팔았는데 주택 팔았는데 다음 연도 5월에 내라 그러면 1년 5개월 뒤에 내야 되는데 양도세가 워낙 계산도 어렵고 이제 사후 검증도 공무원분들이 해야 되면서 미리 좀 내게끔 예정신고 의무를 유일하게 두고 있어요. 양도소득은 예정신고가 있어요. 그래서 양도율이 속한 달 말일부터 또는 분기의 말일부터는 나중에 볼 거고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양도세는 예정신고 이런 걸 해야 돼요. 그래서 2달 플러스 알파 기간 이내에 양도세 신고를 하셔야 돼요. 주식 말고. 원천과세 열심히 배웠다. 반드시 마스터 하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하고 넘어가서 304페이지. 그래서 여기 원천지수 나온다. 국내에서 거주자 비거주자에게 일정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그 거주자 비거주에 대한 수수 원천징수하여 다음 달 10일치까지 하자. 다음 달 10일까지 정부에 내세요. 그래서 개인한테 돈 주는 사람은 원천징수 의무가 원칙적으로 있다요. 원칙적으로 예외가 있을 수 있고. 그래서 이처럼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하는 자는 개인, 법인 불문하고 사업자 불문하고 일단 원칙적으로 원천징수 의무를 진다. 그래서 도표에 이배사, 근연기, 퇴양 이렇게 있는데 대부분이 원천징수 대상이지만 사업소득은 원천징수 X가 원칙이에요. X. 왜냐면 우리 일반 사업자한테 돈 주는 개인 사업자한테 돈 주는 사람은 일반 개인이에요. 일반 개인. 우리 개인 카페 여기 우리 학원 옆에 맘모스 커피 이제 기업인가 프랜차이즈인가? 근데 개인 카페에 우리 돈 주는 사람은 우리 커피 사 먹는 사람이죠. 커피 사 먹는 사람이 커피값 지급을 하면서 원천징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개인 사업자한테 주는 사람 돈 주는 사람은 대부분 우리 그냥 국민들이니까 원천징수가 X지만
저 같은 프리랜서, 저는 해커스에서 돈 받잖아요. 해커스가 원천징수 해요. 3% 원천징수. 그런 예외적인 특정 소득은 원천징수가 있어요. 그런 이제 내용이 담겨져 있고, 오른쪽에 종합과세가 원칙이지만 분리과세도 있으면서 사업소득은 찍 그어져 있는데 있어요. 사업소득도 적어두세요. 분리과세도 있음. 적어두세요. 사업소득도 분리과세가 있어요. 한 2년 전에 만들어졌는데 책에 반영을 안 한 것 같아요. 근데 뒤에는 있어요. 뒤에는 있지만 여기에는 누락하신 것 같다. 그래서 종합소득 안에서 합산 안 하고 별도로 과세하는 방식, 분리과세가 각 소득마다 내포되어 있고요. 퇴직과 양도는 애시당초 합산하지 않는 방식이기 때문에 분류과세라는 명칭을 쓴다는 거예요. 참고로 퇴직소득은 회사가 돈 주면서 퇴직소득세를 걷어가기 때문에 원천징수 하는 거고요. 양도소득은 주로 개인 간의 거래가 있기 때문에 개인과 개인끼리 원천징수 원칙지 않으면 스스로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이건 계산이 어렵기 때문에 원천징수를 할 수 없어요. 주는 사람이 스스로가 신고 납부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그래서 원천징수 X라고 되어 있다. X. 이런 것도 다 시험에 나와요. 그래서 우리 잠시 쉬었다가 이제 점심 먹어 좀 졸리시니까 푹 좀 쉬시고요. 1.2에 납세 의무자로 나갈게요. 잠시 쉬었다 할게요.